특강에서 한판으로 정리하는 개념 그 노트를 민정이 직접 써서 그렇게 찍어준 겁니다. 하나 더 넘겨주시죠. 지금 민정이 사진을 찍고 있는 그 그림자가 다 보이죠. 네. 민정의 노트가 도착을 했고 또 진서의 노트도 제가 받았습니다. 이 노래는 준경이가 추천해준 옥상 달빛에 고마워서 만든 노래다 이렇게 했는데 참 고마운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이 노래와 같이 보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재밌는 정치 즐거운 봄 정치의 주도를 그리자 수능완성 정치를 맡은 박봄입니다. 그 노트들 보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민정의 노트는 이렇게 손으로 썼는데 이거 보내고 나서 진서의 노트를 받았거든요. 그건 제가 이렇게 칠판에 막 적어준 것을 정말 그림 똑같이 해가지고 이제 컴퓨터에다가 이렇게 딱 그 한글 파일인가요? 뭐 거기다 이렇게 딱 만들었더라고요. 그 정성에 정말 놀라고 정말 고마웠습니다. 여러분 이 노트와 관련해서는 그 초창기에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죠. 이제 수능 공부를 시작할 때 개념 강의를 할 때 여러분만의 노트가 있어야 된다. 시험장에 가져갈 여러분만의 노트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많이 강조를 하고 수능 특강 오고 이렇게 하면서 그 말은 많이 이제 사라지고 많이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꾸준히 노트를 하는 학생들이 있고 그렇지 않고 끝까지 그냥 이렇게 책 펼쳐보고 시험 전날 뭐 기출 프린트 가져와서 이렇게 넘겨보고 그런 학생들 여전히 있죠. 여러분 절대 수능 시험장에 갈 때도 그런 모습으로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시험을 얼마 정도 앞뒀는지 모르겠지만 시험을 아주 잠깐 앞둔 상황에서 그럼 지금이라도 빨리 다 막 필기해가지고 노트를 만들어야 되나? 그렇게 촉박한 시간을 두고 막 필기를 하실 필요는 없지만 지금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자신만의 노트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은 꼭 여러분 지금 보시다시피 예쁘게 손글씨로 쓰지 않고도 정말 수능 완성 교재든 수능 특강 교재든 개념 교재든 거기다 여러분이 옆에다 추가하시고 여러분이 그 개념들을 옆에다가 여러분이 막 이렇게 추가해가지고 중요한 거 별표 쳐놓은 여러분만의 그 교재가 꼭 하나는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선생님이 이번에 수능 완성에서는 이렇게 지금 민정이 써준 노트처럼 선생님도 노트를 다시 한번 이쁘게 해서 스캔해서 지금 올려놨겠죠? 이 방송이 나갈 때쯤엔 올려놨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나만의 노트가 안 된 학생들은 그거라도 프린트 해가지고 거기다 여러분만의 노트화 시켜서 시험장에 가지고 갈 정말 핵심 개념 노트가 있으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네, 오늘 이 시간 15번째 시간이 되고요. 9 민주적 정당 정치 플러스 10 이익집단과 시민단체까지 조금 이렇게 맛보는 시간이 됩니다. 정당 정치 정당 끝내고요. 그리고 이익집단 시민단체까지 오늘 열심히 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정당을 들어갔죠. 정당의 뼈대를 한번 세워볼까요? 지도를 그려봅시다. 정당과 정당제도였습니다. 예. 그리고 정당에서는 정당의 기능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대표적인 정당의 기능은 정치적 충원, 쉽게 말하면 대표자를 배출하는 기능이 있고 그리고 뭐 여론도 형성하고 정치사회화 기능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하나만 기억해라. 정당의 기능 가운데서는 의회와 정부를 매개하더라. 비공식적 참여자인데 여러분 정당은 분명 국가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당과도 연결고리가 있고 정부와도 연결고리가 있고 의회와도 연결고리가 있는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그 둘을 매개하는 그런 역할을 하더라. 그거 당정협의회가 대표적이다라는 것 지난 시간 공부에서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정당제도입니다. 정당제도, 양당제, 다당제 하는 거 지난 시간에 정리를 했는데 양당제, 다당제의 장단점을 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 양당제, 다당제의 의미를 알면 장점, 단점은 따라온다라고 했죠. 양당제의 대표적 2개, 다당제 경쟁할 수 있는 여러 개였습니다. 그래서 양당제, 다당제에 관련된 문제 2문제일걸요. 2문제 풀어보고 그리고 정당 공천 중요하니까 기출문제로 확인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63쪽의 4번 문제입니다. 지치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는 한솔 보십시오. 표는 최근 총선을 치른 두 나라의 정당별 의석수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고요. 보니까 지금 두 나라 정부 형태 모두 의원 내각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 63쪽의 4번 문제입니다. 선생님이 좀 이렇게 넘기고 할게요. 여기서 지금 보면요. 여기 가국이 있고 나국이 있는데요. 선생님 왜 지금 막 교재 넘겼냐면 계산하기 싫어서. 여기 가국에 보면 총선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가국 전체의 의석수는 600석입니다. 600석. 자, 찾아보려고요. 여기 나국 전체의 의석수는 150석입니다. 이거 어떻게 구하냐고요? 어떻게 구하면 돼요? 네. 요거 이렇게 다 더해보거나 요거 이렇게 다 더해보면 600석 나옵니다. 이거 다 더해보거나 이거 다 더해보면 150석 나옵니다. 네, 바로 그거요. 그래서 가국을 보니까 600석인데 최근에 총선을 치렀는데 총선을 치르기 전에는 A당이 과반수. 그렇죠? 그러다가 이번에 총선을 치르고 나서 보니까 B당이 과반수가 됐습니다. 여러분, 의원내각제 정부 형태죠. 의원내각제 정부 형태에서는 의회에서 과반수를 획득한 정당이 정부를 구성을 하죠. 그래서 보니까 A당에서 B당으로 정부 구성의 주체가 바뀌었네요. 단독 내각이네요.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볼까요? 나국을 한번 보겠습니다. 150석이에요. 과반수면 76석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과반수를 획득한 정당이 없습니다. 여러분, 경쟁할 수 있는 여러 개의 정당이 있죠. 여러분, 여기는 지금 가국은 양당제 상황이고 나국은 한솔 무슨 정당제? 그렇죠. 다당제 상황인 거죠. 경쟁할 수 있는 여러 개의 정당이 있는 다당제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나국에서는 어떤 정당이 총선 전에 집권을 했고 어떤 정당으로 바뀌었거나 또는 그 정당이 계속 하고 있는지 지금 이 자료를 보고는 알 수가 없죠. 맞습니까, 여러분? 네, 왜냐하면 연립 정권이 형성되었을 테니까 어떻게 연립을 했을지는 지금 파악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가 보겠습니다. 1번, 두 나라 모두 다당제다. 한솔? 예, 틀렸습니다. 여기 양당제, 여기 다당제입니다. 대표적인 두 개죠.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그 이름이 있고 이름을 부를 때 이런 문제 풀면 이름을 많이 부르는데요. 선거 문제 같은 거 풀 때는 이름을 잘 못 불러드리는 것 같아요. 이해를 해주세요. 2번. 가국보다 나국에서 독재 위험성이 더 크다. 여러분, 일단 이 자료를 보고는 독재 위험성이 나국이 더 크다라고 말할 수 없는 일입니다. 게다가 지금 보면 양당제나 다당제는 복수 정당제로서 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그런 정당 제도들입니다. 독재 위험성은 1당제 나라에서 더 크죠. 그렇죠. 그래서 가국보다 나국, 다당제를 하고 있는 이 나라에서 독재 위험성이 크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네. 3번. 가, 나국 모두 집권 정당이 바뀌었을 것이다. 가국에서는 바뀌었을 거예요. 바뀌었네요. 그러나 나국에서는 다당제를 채택하고 있고 어떤 정당을 중심으로 연립이 되었고 어떤 정당을 중심으로 해서 정부가 구성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집권 정당이 바뀌었는지 아닌지도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모릅니다. 틀렸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나국은 가국보다 소수 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여러분 어때요? 맞죠, 여러분. 소수 대표제. 한솔 소수 대표제는 어떤 선거구제죠? 중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여러 명. 그래서 예를 들면 1등에서 4등까지 뽑는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때요? 작은 정당의 의회 진출이 쉬워지죠. 그래서 작은 정당들이 이와 같이 진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수 대표제 중대선거구제를 할 때 다당제, 작은 정당들이 등장을 해서 다당제를 촉진할 가능성이 크죠. 일반적으로 이 양당제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법칙은 아니에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에 1등한 단 한 사람만이 대표가 되니까 이 1등은 보통 큰 정당에서 차지할 가능성이 크고 그렇다면 큰 정당에 유리하고 그런 경우 양당제를 촉진해서 전국이 안정적일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렇게 하다 보면 나국이 소수 대표제일 가능성이 크겠구나. 여기보다는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되네요. 5번 가국이 나국보다 의회 운영을 위한 정당 간 공조의 필요성. 여러분 정당 간 공조 이거 뭐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연립, 연합. 어디에서 연립이나 연합의 가능성이 더 커요, 한솔? 여기 나국에서 더 크죠. 가국이 더 크다라고 했으니까 역시나 틀린 진술이 되죠.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한 문제 더 보겠습니다. 정당 제도에 관련된 문제 7번입니다, 여러분. 거의 비슷한 맥락으로 되어 있어요. 다음 기사를 토대로 하여서 갑국과 을국에 대해 분석한 내용으로 타당한 것은 지금 보니까 갑국과 을국은 전형적인 두 정부 형태 중에 하나를 채택하고 있다. 여러분 정부 형태 할 때 말씀드렸죠. 전형적인 두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 아니면 의원 내각제입니다. 따라서 갑국이나 을국은 대통령제 아니면 의원 내각제겠구나. 여러분 지금 앞서 봤던 4번 문제와 7번 문제 모두 정당 제도와 정부 형태를 연결해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부 형태와 정당 제도를 연결해서 출제된 문제를 지금 두 문제 풀고 있습니다. 우리 1단원 끝에서 배웠던 정부 형태 연결해서 문제하고 있어요. 갑국은 보니까 어떤 당이 총선에서 원내 제1당이 되었지만 원내, 이거 이제 뜻 아시죠? 의회 내에서 제1당이 되었지만 의석 점유율은 35%에 그쳤대요. 가장 큰 정당이 됐는데 3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내 제3당인 이 당의 협조를 얻어서 여당이 되었다라는 거죠. 보니까 세 번째 당이 지금 세 번째 당의 이 지지율을 이렇게 합치니까 의석률을 합치니까 과반수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당이 되었대요. 여러분 갑국의 상황을 한번 보세요. 갑국의 상황을 보니까 양당제겠습니까? 다당제겠습니까? 지금 동그라미 당은 35%에 그친 채 1당이 되고 제 세 번째로 큰 정당인 여기 이 당의 협조를 얻었다는 겁니다. 연립을 해서 여당이 되었대죠. 그렇다면 다당제 상황이겠구나. 왜요? 35%인 정당이 있고 여기 한 20% 정당이 있고 가운데 지금 한 30%인 정당이 있고 그렇겠죠. 이게 1당이니까 1당이 35%고 1등인 당이 3등인 당이 여기 두 개 합해서 한 50% 과반수 넘었다니까 여기가 한 20%라고 치면 2등인 정당이 한 30% 정당이 하나 있고 그 아래 4등인 정당이 한 15%짜리 정당이 하나 있고 이런 식이라고 그냥 한번 유추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지금 3당과 1당의 이 퍼센테이지 1당과 그리고 3당의 협조 이런 말을 통해서 봤을 때 이거 다당제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보세요. 이렇게 지금 제1당인 동그라미 당이 세 번째로 큰 정당인 세모당의 협조를 얻어서 여당이 되었대요. 여당이 되었다는 말은 집권했다, 정부를 구성했다라는 말입니다. 즉, 이 동그라미 당과 세모당이 과반수를 만들어서 의회의 다수당이 정부를 구성한 겁니다. 여당을 만든 겁니다. 어떤 정부 형태예요? 의원 내각제죠. 아래 문제도 볼게요. 을국 보니까 네모당은 제2당에 비해서 12%포인트의 격차를 벌리면서 52%를 차지했대요. 그럼 보니까 제1당이 된 가장 큰 정당 네모당은 52% 지지를 받았고, 그리고 그 밑에 제2당은 12%의 격차를 벌렸다고 하니까 40%의 지지를 받았다라는 거죠. 40%의 의석을 차지한 거죠. 그러면 이 대표적인 두 개의 정당이 거의 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을국은 대표적인 두 개의 정당이구나. 양당제죠. 됩니까? 되죠? 예. 그리고 보니까 이에 따라 여러분 여기 한번 잘 보세요. 이에 따라 지금 요 네모당이 52%를 차지함에 따라 이 네모당의 당수가 새로운 정부 구성의 권한을 행사했대요. 의회에서 52%를 차지한 정당이 단독으로 정부를 구성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을국도 역시 어떤 정부 형태? 의원 내각제입니다.
결론, 갑국, 을국 모두 의원 내각제. 그렇죠? 그 다음에 다당제, 양당제만 다르다. 그러면 1번부터 보겠습니다. 두 나라의 정당 제도는 미국과 유사하다. 미국은 대표적으로 양당제 나라. 갑국하고는 하나도 안 유사하네요. 두 나라의 라고 했으니까 틀렸네요. 2번. 갑국과 달리 을국은 명목상의 국가 원수를 두고 있다. 여러분, 여기 정부 형태 문제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형태 잘 기억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의원 내각제에서는 국가 원수가 따로 있고, 그래서 국가 원수는 일반적으로 이거 뭡니까? 왕관 그리려고 했는데 왕이고, 그리고 행정부 수반으로서 총리를 의회 다수당의 대표가 보통 하게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보통 입헌군주제를 전제로 해서 의원 내각제가 된다. 보통. 그래서 영국도 왕이 있고 일본도 왕이 있죠. 그러나 왕이 없는 나라들도 의원 내각제를 할 수는 있다라고 했습니다. 왕이 없는 나라에서 의원 내각제를 하는 경우에 국가 원수는 의회에서 뽑은 대통령이 하게 된다. 기억하세요. 예, 안 기억되면, 기억이 안 나면 다시 앞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의원 내각제의 경우는 국가 원수, 명목상의 국가 원수를 따로 두고 행정부 수반을 총리가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제는 여러분 어떻죠? 대통령제는 우리 3단원에 가서도 배우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 보니까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이 있고, 그리고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이 있었잖아요. 이 두 가지 지위를 다 갖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제라고 한다면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으로서 대통령. 그런데 의원 내각제는 국가 원수, 왕이 따로 있고, 보통 왕입니다. 대통령으로서 국가 원수가 있는 나라도 있어요. 행정부 수반으로서 총리가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이 갑국과 을국은 모두 다 의원 내각제입니다. 따라서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총리가 있고, 명목상의 국가 원수가 따로 있겠죠. 그런데 여기 진술을 한번 보겠습니다. 갑국과 달리 을국은이라고 했어요. 뭐가 틀렸어요? 다르긴 뭐가 다릅니까? 갑국, 을국 모두 명목상의 국가 원수를 두고 있다. 이렇게 해야 되죠. 틀렸네요. 두 나라 모두 다수대표제에 의해서 대표자를 선출하고 있다. 여러분, 다수대표제. 같은 말 소선거구제. 1등한 단 한 사람만 대표로 뽑는다. 여러분, 지금 동그라미당, 네모당이 몇 퍼센트의 의석을 차지했다 이 말만 나와 있지, 선거구에서 1등한 단 한 사람을 대표로 뽑았는지, 2등, 3등을 하는 중선거구제로 뽑았는지 이거 안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3번, 을국은 갑국에 비해 전국이 불안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 여러분, 을국을 한번 보니까 양당제입니다. 양당제예요. 그리고 갑국은 보니까 다당제입니다. 전국이 불안정할 가능성은 어디서 크죠? 갑국에서 크죠. 왜요? 연립정부 구성했습니다. 연립은 깨질 가능성도 있고요. 다당제 상황에서는 양당제에 비해서 전국이 불안정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따라서 을국이 갑국에 비해서 전국이 불안하다. 요 말이 두 개가 바뀌었네요. 틀렸네요. 정답은 그럼 5번이 되겠습니다. 갑국, 을국 모두 행정부는 의회의 신임에 의해서 진퇴가 결정된다. 의회의 신임에 의해서 행정부를 구성하거나 또는 아니면 내각을 불신임하거나, 이거 바로 의원 내각제에 대한 설명이 되죠. 정답은 5번입니다. 되셨습니까? 네, 정당 제도에 관한 문제 풀어봤어요. 이제 다음 보겠습니다. 1번 문제고요. 이 1번 문제는 여러분 기출문제고요. 이 작년 수능 문제였는데, 맞죠? 수능 문제였는데 상당히 정답률이 높았습니다.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문제는. 근데 여기 보세요. 이 문제 보면 후보 공천 방식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평가원 문제에서는 정당과 관련해서 공천. 이게 참 잘 나옵니다. 공천. 그래서 공천은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을 공천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공천에 대해서만 조금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를 풀이하겠습니다. 여러분 보면 여기가 정당이에요. 여기 보면 정당의 수뇌부들이 있죠. 수뇌부. 우두머리들, 지도부. 여기 우두머리들, 대표를 비롯하여 몇 명이 있고, 그리고 정당에는 당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전에는 공천을 누가 보통 했냐면 이 수뇌부들이 했어요. 그래서 이 수뇌부들이 공천, 그 지역에는 누가 후보로 나가라 이렇게 찍어줬어요.
그래서 이 수뇌부들이 공천을 해서 아래로 이렇게 이렇게 해라. 그래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하향식 공천이라고 했습니다. 하향식 공천. 어때요? 하향식 공천 굉장히 비민주적인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민주주의. 우리나라 정당 정치의 문제점이 뭐냐면 굉장히 비민주적이라는 게 문제점이었거든요. 그 비민주적인 당내 비민주적인 것의 대표적인 게 이 수뇌부들이 알아서 딱 이렇게 하향식으로 공천을 했던 것. 이게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정당 정치가 민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공천이 기존에 이렇게 수뇌부가 해서 이렇게 하는 하향식이 아니라 이제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합시다라고 올려야죠. 그래서 상향식 공천. 그래서 당원이 이제 위로 이렇게 상향식 공천. 공천이 될 때 민주적 정당 정치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원들이 뽑는 거예요. 당원 선거로서. 그래서 당원들이 해도 상향식 공천이 되고요. 이 공천 과정에 정당 밖에 있는 일반 국민들이 참여를 해도 이것도 상향식 공천입니다. 이렇게. 이거 두 개 다 상향식 공천이에요. 당원들이 공천을 해도 상향식이고 일반 국민들이 공천을 해도 상향식입니다. 다만 차이가 뭐냐면 당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공천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의 이념, 누가 정말 당의 이념을 잘 지켜나갈 것인가, 이런 당의 정체성을 잘 지켜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중시하게 되겠죠. 우리 당을 대표해서 정말 선거에 나갈 사람을 당원들이 뽑을 때 이런 걸 중요시하겠죠. 그런데 일반 국민들이 공천에 참여할 때는요, 여러분, 뭐 이렇게 막 전화나 인터넷 통해서 참여하는 거 들어보셨죠? 누군가를 공천할 때. 일반 국민이 참여할 때는요, 당선 가능성입니다. 일반 국민이 참여해서 후보자를 공천할 때는 일반 국민들이 어느 쪽의 사람들이 진짜 선거에 나왔을 때 당선될 가능성이 높겠구나라는 것을 판단해서 이렇게 좀 해주기 때문에 일반 국민이 공천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당선 가능성에 주안점을 두게 되고, 당원들 참여를 주로 이루어졌을 때는 당의 이념이나 정체성을 중시했을 때 당원 중심의 상향식 공천이 되게 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공천, 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건데 예전에는 수뇌부 중심의 이런 하향식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당원이나 일반 국민의 참여로. 그런데 어떤 정당도 100% 당원만 참여하거나 100% 국민만 하진 않고요. 이게 좀 섞어서 합니다. 이게 상향식 공천이에요. 그래서 여기 한번 딱 보니까 공천심사위원회는 서류심사 및 여론조사를 통해서 신청자의 후보 적격 여부에 대한 심사를 거쳐 후보를 추천합니다. 심사는 당원인지의 여부를 떠나서 경력 및 대중적 이미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지역구별로 압축된 복수의 후보 중 당원과 국민이 참여하는 선거인단 경선을 통해서 최종 후보를 확정합니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당원과 국민이 참여하는 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상향식 공천인 겁니다. 어떤 정당이 당원끼리만, 국민만 이렇게 하진 않고 이렇게 섞어서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냐면 이 심사를 할 때 대중적 이미지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했어요. 즉 당선 가능성을 여기서는 좀 많이 보는 거죠. 그래서 선거인단 경선은 공천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여론조사 경선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라고 했네요. 또 보세요. B당. 공천심사위원회는 서류심사를 통해 신청자의 당원으로서의 활동 경력을 검증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압축된 소수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여 대중적 인지도나 지지도가 낮더라도 정당 목표와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인물인지를 평가합니다. 정당 대표는 이 과정을 통과한 자를 각 지역구 최종 후보로 지명을 하게 됩니다. 여기는 당 대표가 이제 지명을 좀 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좀 상향식의 모습이 나타난 거고요. 그리고 지금 여긴 보니까 대중적 이미지, 당선 가능성을 좀 중시하고 있고, 여긴 보니까 당원이면서 대중적 인지도나 지지도보다는 정당 목표를 잘 실현할 수 있는, 그대로 여러분 읽어내시면 돼요.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보겠습니다. 기억. A당이 B당보다 후보의 정당에 대한 이념적 정체성을 중시할 것이다. 여러분, 정당의 이념적 정체성은 어디서 중시하겠습니까? B당이죠. 지지도가 낮더라도 정당 목표,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따라서 B당이 더 중시를 하고 있습니다. 틀렸죠? 니은. A당이 B당보다 후보 신청 자격 기준과 선정 과정이 개방적이다. 그렇죠, 여러분. 여기 보세요.
심사는 당원인지 여부를 떠나서 대중적 이미지를 보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후보 신청 자격 기준과 선정 과정이 A당이 더 개방적이죠. 그대로 읽어내시면 됩니다. 디귿. B당이 A당보다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중시한다. 여러분, 당선 가능성은 어디서 중시해요? 대중적 이미지. 이미지가 좋은 사람을 해야지 당선이 될 거야. 여기 A당이 더 당선 가능성을 중시하는 겁니다. B당은요, 대중적 인지도나 지지도가 낮아도 당의 이념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겠다. 여긴 당의 이념을 더 중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B당이 A당보다 당선 가능성 틀린 얘기죠. A당이 더 당선 가능성 보고 있습니다. 리을. B당이 A당보다 후보의 정당에 대한 충성도를 중시하죠. B당이 지금 정당에 대한 충성도, 당의 이념, 목표, 가치. 맞죠? 그대로 읽어내시면 되는 문제, 어려운 문제 아니었고요. 여러분 기억하실 건 이 문제 여부와 이 문제 해석과 별도로 해서라도 이 공천에는 이렇게 하향식 공천과 당원과 국민이 중심이 된 상향식 공천이 있다. 정도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한국 정당 정치입니다. 예, 보시면 그동안 문제점은 인물 중심이었다, 지역 중심이었다, 그리고 정당이 미국의 정당은 1700년도에 생겼다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정당은 맨날 없어지고 사라지고, 그렇죠. 똑같은 말이네요. 없어지고 사라지고. 그래서 이제 정책 중심의 정당으로 진보, 보수, 표방에서 쭉 가는 그런 정당으로 당내 비민주주의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상향식 의사결정 구조로 만들어 가야 되겠다. 상향식 공천. 아래로부터 위로 올려서 공천. 그리고 교차투표. 먼저 말씀드렸죠. 교차투표는 뭐냐면 당에서 론을 정하면 당론, 당의 의견을 정하면 그것에 어긋나서 반대 투표로 하면 막 제재를 받았어요. 너 A당이면서 왜 A당 당론을 거슬러서 투표해? 그러고 막 혼났다고요. 그런데 이 교차투표는 당의 론은 이렇더라도 나는 소신에 따라서 다른 의견을 다른 의견에 대해서 투표할 수 있는 것, 소신에 따른 투표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교차투표입니다. 그리고 문제점 정치자금의 음성화 문제에 이제 당원 당비에 의한 정당 운영을 해야 되겠다. 어려울 거 아니고요. 이제 남은 문제 3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민경 보세요. 이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가 정당에서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가나는 정당 관련 법 규정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봅시다.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니까 정당은 그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 헌법에 되어 있습니다. 정당은요, 그 목적과 조직,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대요. 그리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당 설립의 자유가 있어요. 진짜 독재 정치를 하는 나라에서만 정당이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독재자들은 정당이 여러 개가 등장해서 여러 목소리를 내는 걸 싫어하거든요. 민주주의 국가는 정당 설립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어떤 제한점들이 있냐면 그 목적이나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지 않으면 설립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 설립의 자유가 있지만 반드시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제약 조건이 이렇게 한계 조건이 여기 설정되어 있는 거죠. 만약에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이지 않으면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는 정부가 어디에다가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나요, 여러분? 어디에다가? 어디죠? 정당 해산 심판. 여기. 예, 헌법재판소죠. 그래서 A는 헌법재판소입니다. 이 3단원 가면 금방 아시죠?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해서 해산이 됩니다. 그 정당의 목적이나 조직 활동이 민주적이지 않으면. 이게 조건이에요. 정당 설립에.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 설립에 자유가 있지만 그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또 하나,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된대요. 어느 정도의 조직을 가져야 되냐면 정당은 5개 이상 시도당을 가져야 되는데 그 시도당은 1000명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내가 본범당 한번 만들어봐야지 하고 이렇게 만들면 정말 무수히 많은 당들이 난립을 하니까 어느 정도 조직을 가지고 국민들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게끔. 그래서 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 당원 수에 해당하는 수의 당원은 당의 시도 관할 구역 안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 그 시도에
그 살고 있는 사람 중에 그 시도에 각각 1000명 정도씩의 당원을 가지고 있어야만, 그런 조직을 가져야만 정당을 설립할 수 있다라는 제한 조건이 있는 거죠. 기억 보겠습니다. 가는 정당의 설립 및 운영의 한계를 규정하고 있다. 민경 어때요? 맞는 얘기죠? 정당 설립의 자유가 있지만 민주적이어야 하고 조직이 있어야 한다라는 한계가 설정된 것입니다. 맞는 얘기예요. 니은, 가에 의하면 정당은 하향식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방금 보셨죠? 당내 비민주주의가 아주 문제라니까요. 비민주주의가 바로 하향식이에요. 위에서 아래로 착 이렇게. 민주주의와 하향식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상향식이어야 돼요. 위를 보고 막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틀렸습니다. 디귿. 나에 의하면 정당은 정치적 의사 형성에 필요한 조직을 갖춘 결사체여야 한다는 거죠. 5개 이상의 시도당을 가져야 되고 각 시도당은 1000명 이상의 당원이 있는, 적어도 그런 조직과 기반이 있는 상태로 정당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의 의견으로 정권을 획득하겠어, 이런 건 말도 안 된다. 정치적 의사 형성에 필요한 조직을 갖춘 결사체여야 한다라는 것 여기서 드러났습니다. 맞죠? 리얼 보겠습니다. 나를 어기는 정당은 여기 보세요. 시도당, 5개 이상 시도당, 1000명 이상의 당원, 이런 거 안 가진 이런 정당이 존재할 경우 정부가 A 즉 어디냐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해산을 제소한다. 민경 이거 맞아요? 네, 틀렸죠? 일단 우리는 어디서 틀렸다는 거 알 수가 있어요? A 즉 중앙선관위, 이게 틀린 거죠. A는 뭐예요? 헌법재판소입니다. 헌법재판소. 이 헌법재판소에다가 그 정당의 해산에 관련해서 심판을 제소하는 건 그 정당의 활동이나 목적이 민주적이지 못할 때, 그때 바로 헌법재판소에다가 정당 해산 심판을 제소하는 겁니다. 요건은 이거예요. 그래서 이건 틀린 내용이고, 또 하나 여기 보세요. 1000명 이상의 당원을 가진 시도당을 5개 안 가졌을 때는, 그랬을 때는 등록을 취소합니다. 정당 관련 사무를 어디서 본다고 했죠? 선거관리위원회. 이럴 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등록을 취소하게 되죠. 네. 선거관리위원회가 등록을 취소하는 건데, 지금 여기 보면 A가 즉 선거관리위원회다라고 말한 부분이 틀렸다는 거죠. A는 헌법재판소입니다. 예. 여러분 정리되시나요? 예. 민주적 기본 질서에 어긋날 때는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는 거고, 조직의 이런 조직 규모가 이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이런 정도의 조직 규모가 안 됐을 때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등록을 취소. 너 정당으로서 자격이 안 됩니다. 등록 취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정리되셨죠? 다음 보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정치자금법의 일부 조항을 발췌한 것입니다. 정치자금법 알아야 돼요? 아니요? 여기 다 보고 그대로 읽어나가면 되는 거예요. 봅시다. 26조 2항 공직 후보자 장애인 추천 보조금. 이런 보조금이 있네요. 장애인 추천 보조금은 제1항에 따른 선거에서 장애인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배분 지급한대요. 즉 장애인 추천 보조금이라는 것을 따로 마련해주고, 장애인 후보자를 전국 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5, 즉 전국 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5% 이상 추천한 정당이 있는 경우에 장애인 추천 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50, 즉 절반을 지급 당시의 정당별 국회의원 의석수의 비율에 따라, 그리고 여기 절반은 그때 그렇게 배분을 하고 나머지 반은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 선거 득표수의 비율에 따라 나눠주겠다. 여러분 지금 여기 보세요. 장애인을 추천하는 경우에, 후보자로 추천하는 경우에 이렇게 보조금을 지급해 줄게. 장애인을 추천, 우리 사회적 약자니까 좀 더 배려하고 더 많이 추천하고 그들의 의사가 정책 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라. 그런 취지가 있는 거죠. 나와보세요. 그 밖에 보조금의 배분입니다. 경상보조금, 일상적인 이 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은 지급 당시 국회법 제1항의 본문 규정에 의해서 동일 정당의 소속 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 즉 소속 의원이 20명 이상 있는 그런 정당에 대해서, 교섭단체를 구성한 그런 정당에 대해서 100분의 50, 즉 반, 여기 그 밖의 보조금 절반을 정당별로 똑같이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 풀어볼게요, 여러분. 기억.
가는 보니까 실질적 평등보다 형식적 평등 구현을 중시한다. 맞아요. 가는 보세요. 공직 후보자로서 장애인을 추천했을 때 보조금을 주겠다. 당시의 국회 의석수의 비율에 따라 득표수의 비율에 따라 공직에 장애인의 진출을 늘리기 위해서 어때요? 달리 대우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거죠. 바로 이러한 평등은 실질적 평등 구현을 중시하는 거죠. 형식적 평등은 똑같이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따라서 기억 틀린 진술이죠. 실질적 평등의 구현을 중시한다라고 해야지 맞습니다. 니은 가는 장애인에 의해 진출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오겠죠. 장애인의 이런 후보, 지역구 총수의 5% 이상 추천한 정당의 경우에 이렇게 준대잖아요. 그러니까 의회 진출을 촉진할 수 있겠습니다. 맞아요. 디귿 넘겨주시죠. 정당이 나의 기역에 해당하는 금액의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20석 이상의 의석이 필요하다. 여기요, 여기. 그렇죠.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게 준다라고 했으니까 이거 맞는 말이네요. 맞아요. 리을. 나에 의하면 보조금은 지급받는 모든 정당에 균등하게 배분한다. 그럼 잘 보세요. 지금 보니까 여기 일반적인 일상적인 보조금과 선거 보조금은 이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게 똑같이 균등하게 분할하여 배분한다라고 했어요. 나는 그러네요. 모든 정당이 균등하게. 그런데 가는 한번 보세요. 가는 보니까 보조금 총액의 절반은 의석수의 비율에 따라. 나머지 이제 절반 남겨두고 있는 건 최근 국회의원 선거의 득표수의 비율에 따라 달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는 똑같이 균등하게 아닙니다. 리을 틀렸죠. 네. 그래서 정답 니은 디귿인가요? 예, 다음 보겠습니다. 8번 문제, 마지막 문제죠. 예, 정당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일본의 역사 왜곡을 막아주십시오. 지선. 네. 표는 유권자들의 정당 지지 정당 결정 시 고려사항을 조사한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어떻게 하면 되죠? 이런 문제 나오면 이거 놔두고 여기 보면서 그대로 거꾸로 올라가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만 알아두실 건 뭐냐면 성향에서 보니까 현상 유지가 있고요.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현상 유지를 뭐라고 그래요? 보수. 여러분 이 보자도 지킬 보자고요. 숫자도 지킬 숫자입니다. 지키고 지키는 거죠. 현재 상태를 지키고 지키는 거. 이게 보수고요. 변화는 진보입니다. 네. 그럼 보겠습니다. 1번 남성 유권자는 지지정당 결정 시 인물보다 정책을 중시한다. 남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지지정당 결정 시 인물보다 정책입니다. 예, 정책이고 여기 인물이네요. 둘 중에서 딱 보니까 뭘 더 중시해요? 인물보다 정책을 더 중시하네요. 맞네요. 맞는 진술. 그대로 하면 되죠. 두 번째 2번. 남성보다 여성이 가족들의 정당 지지 성향에 영향을 받는다. 남녀를 보면 되고 가족들의 선호 정당을 딱 보니까 남자는 22.8%고 여자는 26%네요. 여자가 더 영향을 많이 받네요. 그대로 하면 되죠. 맞습니다. 3번. 정당이 보수적 유권자의 지지를 얻으려면 유명 인사 영입을 최우선시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 보수적 유권자입니다. 여기 현상 유지 여기 칸 보면 되죠. 지금 딱 보니까 현상 유지를 원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건 정당의 정책, 구성 인물, 가족에서 쫙 보니까 요거 정당의 구성 인물을 가장 많이 보네요. 그렇다면 보세요. 정당이 보수적 유권자의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정당의 구성 인물이 좀 그럴듯하면 많이 얻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유명 인사 영입하면 좋겠다. 맞네요. 맞습니다. 4번. 자신의 고려사항을 밝히지 않은 비율은, 무응답인 비율은 보수적 유권자보다 진보적 유권자가 더 높다. 한번 해볼까요? 무응답인 비율을 딱 가서 보니까 진보적 유권자가 더 많이 무응답했습니다. 역시나 맞는 얘기네요. 5번 보겠습니다. 유권자의 특성과 무관하게 지지정당 결정 시 고려 순위가 가장 낮은 것은 본인의 출신 지역이다. 유권자의 특성과 무관하게 늘 본인의 출신 지역이 가장 낮은 고려 상황인지 한번 볼까요? 네. 여기,
네.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놀랐네요. 보니까 남성만 한번 딱 보세요. 가장 낮은 고려사항은 뭐예요? 본인의 출신 지역보다 구성 인물이 더 낮습니다. 일단 첫 번째만 딱 봐도 아니에요. 유권자 특성과 무관하게 지지정당 고려 순위가 가장 낮은 것은 본인의 출신, 여기 아니고요. 예, 이것도 아니고. 여기 여자 볼까요? 여자는, 요게 제일 낮네요. 여기 현상 유지, 성향이라고 했으니까 유권자 특성, 여기 이제 성향도 한번 볼까요? 쭉 보니까, 여긴 요게 제일 낮네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보니까 이게 제일 낮고요. 여기도 이게 제일 낮지만, 여기 남성에서 요게 제일 낮으니까, 유권자 특성과 무관하게 지지정당 결정 시 고려 순위가 낮은 것은 출신 지역이다. 무관하게라는 게 틀렸죠. 남성의 경우에는 구성 인물이었다. 이렇게 하면 되니까요. 예. 여기까지 여러분 정당 해보았습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 정당에서 정당과 정당제도. 정당제도에서는 양당제, 다당제. 보니까 양당제, 다당제 문제를 보니까 정부 형태랑 연결지어서 많이 나오는구나. 아셨죠? 그 다음에 정당 관련해서는 정당 공천이라든가 그리고 또 정당의 기능 이 정도 보시면 되지만 정당의 기능, 의회와 정부의 매개적 기능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정당 공천은 기출문제를 많이 보시는 게 해답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익집단과 시민단체 우리 교재 10번째 주제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익집단과 시민단체에서는 이익집단과 시민단체는 2월에 100% 그리고 수능에는 거의 꼭 출제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어렵지 않은데 보니까 이익집단과 시민단체에서 이익집단은요. 이익집단이 왜 등장하게 되었는지 등장 배경과 순기능, 역기능입니다. 이익집단의 등장 배경과 순기능, 역기능 암기하실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논술하라고 안 나오니까 이익집단의 등장 배경, 순기능, 역기능 그 다음에 시민단체는요. 시민단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기능과 문제점 역시나 한 번만 읽어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선생님이 시민단체 칸에다 넣었지만 정당이익집단 시민단체 비교하는 겁니다. 이걸 굉장히 좋아하죠. 예. 정당 이익집단 2개 비교하기도 하고요. 이익집단 시민단체 2개 비교하기도 하고 3개 이렇게 비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정당 문제에서 선생님이 6번 문제를 안 풀었어요. 정당 64페이지 6번 문제를 안 풀었거든요. 그 이유는 이게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를 모두 비교한 문제라서 맨 마지막으로 이렇게 돌렸습니다. 그래서 그거 공지를 해드렸고요. 이제 보세요. 이익집단 시민단체 공부를 한다. 이익집단의 등장 배경, 순기능, 역기능 한 번만 들어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시민단체 역시 기능과 문제점을 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를 비교하는 것이다. 되셨죠? 이제 이익집단의 등장 배경부터 보겠습니다. 이익집단이 왜 등장하게 되었는지는요. 여기가 사회가 아닌데 선생님이 의회인데 의회. 예, 여기가 의회입니다. 의회.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익집단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사회적인 변화도 있고 의회의 변화도 있고 정당의 변화도 있고 이 행정부의 변화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가 변화하고 그리고 기존의 이 진짜 국민들의 요구와 요구와 그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의회와 행정부를 연결했던 정당이 제 역할을 잘 못하고 또 그러면서 이익집단이 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사회적으로 보면 현대사회가 정말 다원화되고 세분화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직업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단순했어요. 예, 그랬는데 현대사회로 올수록 정말 많은 직업군, 이익들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반의 교실 분위기가 굉장히 무섭고 찍소리도 못할 분위기면 뭐 해주세요 얘기를 못하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반에 담임선생님이 얘기도 잘 들어주고 민주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면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막 얘기하죠. 그와 똑같습니다. 이익집단은요. 이익집단의 활동은 역기능도 많이 있지만 민주주의가 될수록 이익집단은 나타나는 겁니다. 내 이익을 실현하려는 그런 노력들은 민주주의 사회일수록 더 활발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현대사회가 다원화 세분화되면서 정말 다양한 그런 이해관계들을 다 모두 정당이 이렇게 걸러서 정책으로 만들어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직접 내 이익을 실현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익집단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는 거죠. 프로야구 선수협의회, 뭐 트럭 노조, 뭐 이런 것들 다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노점상 협의회 이런 것들 다. 그래서 이런 현대 사회의 변화의 모습. 또 보세요. 의회 보겠습니다. 의회를 보니까 의회 구성 어떻게 했어요? 비례대표와 지역에서
지역에서 1등한 후보 한 사람, 후보는 아니죠. 지역에서 1등한 단 한 사람이 뽑히잖아요. 이 사람은 지역대표입니다. 지역대표. 그럼 보세요. 지역대표는 전문성이 사실 상대적으로 떨어지죠. 그 지역에서 인기 투표를 해서 1등한 사람이 뽑힌 셈이에요. 물론 전문성이 요즘 굉장히 높지만 그렇지만 따라서 이 지역대표가 지역에서 뽑는 이 지역대표가 다양한 직업별 이익이나 이해관계를 잘 반영하지 못하더라는 거죠. 다양한 직업적 이익을 반영하지 못하더라. 안 되겠어. 내가 직접 해야 되겠군. 바로 그겁니다. 정당도 보시면요. 정당 과도화. 정당이 정말 당원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 과도화. 정말 적은 머리 수뇌부가 막 이렇게 비민주적으로 통제를 하고 정당 정치가 비민주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이 다양한 의견 수렴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이런 정당의 문제. 그리고 행정부 보세요. 이렇게 정당은 정당 정치를 비민주적으로 하고 지역대표제의 한계를 보인 의회, 그리고 행정부는 행정국가화 현상으로 행정부만 막 이렇게 비대화되고 있다고요. 아, 저렇게 비대화되고 있는 행정부를 감시 통제를 우리가 직접 해야 되겠구나. 이익 집단. 한번 봐야 되고. 또 이 행정부가 어떤 정책 결정을 할 때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 대응하기가 어렵잖아요. 이익 집단을 만들어서 그래 우리 영화인협회에 지금 불리한 정책이 나왔다면, 영화인들에게 불리한 정책이 나왔다면 영화인들이 각자 개별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집단적으로 대응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이익 집단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회의 변화, 그리고 의회의 한계, 정당 정치의 한계, 그리고 행정부의 비대화, 이런 것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익집단이 탄생한 것입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이익집단의 순기능은 어때요? 다양한 이익의 목소리를 내니까 다원주의를 실현할 수 있죠. 그리고 정당 정치가 비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정당이 기대할 게 별로 없어지면서 이제 이 이익 집단이 보다 더 많은 전문성을 가지고 정당의 기능을 보완할 수 있게 되었고, 정부 정책을 감시 통제하고 이 이익 집단의 사람들이 활동함으로써, 참여함으로써 정치사회와 정치와 관련된 것들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순기능이 있습니다. 역기능은요. 그들이 주장하는 건 특수이익이죠. 영화인 협의회의 주장, 프로야구 선수 협의회의 주장, 그렇죠. 노점상 협의회의 주장. 그러다 보니까 공익과 충돌하고요. 그리고 그들의 의견을 극단적으로 막 제시하다 보니까 정책 계속 이제 반대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정책을 결정해가지고 딱 집행하고 이렇게 나아가기가 굉장히 어렵죠. 정책 결정하는데 혼란. 특히 의사회나 약사회 분쟁 과정에서 많이 벌어졌던 거. 또 이익 집단이 자기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로비를 할 때 그때 부정부패가 나타날 소지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보았습니다. 예, 결론적으로 이제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이번 시간 맨 끝에 이익집단과 시민단체 봤습니다. 예, 이익집단과 시민단체 내용은 어렵지가 않아요. 이익집단의 등장 배경은 사회의 변화, 그리고 정당 의회가 제 기능을 못하고, 그리고 행정부가 비대화되면서 이익집단이 등장하게 되었고, 이익집단의 등장과 활동은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이익집단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익집단의 역기능이 많이 강조되지만 여러분 순기능도 잘 보셔야 돼요. 예. 다음 시간에 이익집단의 순기능과 역기능 관련된 교재 자료를 하나 더 읽어보고 또 쭉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고생 너무너무 많으셨어요. 다음 시간에 미리 문제 풀어오셔야 합니다. 네, 안녕.